은행원 주제에 고아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겠다고? 절대 안 된다. 아시나요? 정상에 서 있다는 것은 때로는 가장 추운 곳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산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고층 빌딩 57층 강화유리 밖으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상처 입은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안은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합니다. 67살의 김태준 이 건설 그룹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가 그곳에 서 있습니다. 그는 발 아래 놓인 작은 도시를 내려다봅니다. 이 높이에서 사람들은 그저 작고 검은 점일 뿐 이름도 없고 의미도 없어 보입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보고서 뭉치가 놓여 있습니다. 2분기 매출 4조 원 돌파. 엄청난 숫자입니다. 많은 사람에게는 평생 꿈도 꾸지 못할 숫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김 회장에게 그것들은 종이 위에서 춤추는 영혼 없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은 말할 줄도 웃을 줄도 모르며 최악인 것은 밤이 되면 그의 가슴 속에 뻥 뚫린 구멍을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말했죠. 왕관의 무게가 곧 왕관의 값이라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값이 때로는 끝없는 고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똑똑. 노크 소리가 울리며 김 회장을 끝없는 생각 속에서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고 흐트러지지 않은 양복깃을 다시 한번 매만졌습니다. 들어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있으며 위험이 가득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비즈니스 세계에서 단련된 그 위험은 부하 직원들을 떨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들어온 사람은 평범한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외동아들 김민준이었습니다. 34살의 민준은 후계자가 갖춰야 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준수한 외모 높은 학력, 그리고 차분한 태도. 하지만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아버지와 달리 민준에게는 선한 눈빛이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때때로 그 선함이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고함, 심지어는 무모함까지 보였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 회장은 비싼 가죽 의자를 돌려 아들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기다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직감하니 늙은 우두머리 늑대의 직감은 좀처럼 틀리는 법이 없으니까요.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파괴력은 고요한 방 한가운데 떨어진 폭탄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김 회장은 놀라지 않았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뜨거운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래, 상대는 누구냐? 그는 마치 건설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묻는 것처럼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다음 말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한지민입니다. 현재 해운대 중앙은행에서 대리 에이시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민주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는 보육원 출신입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안 계십니다. 방 안은 완벽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1초, 2초, 3초. 시간이 멈춘 듯 공기가 끈적하게 굳어 숨이 막힐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본 적 있나요?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태어나던 김 회장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의 턱 근육이 꽉 깨물리며 그만이 들을 수 있는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손가락들이 윤이 나는 마호가니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톡, 톡톡, 톡톡. 메마른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며 마치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처럼 들렸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그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위험합니다. 지극히 위험합니다. 남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민주는 아버지를 잘 알았습니다. 김 회장이 목소리를 낮추면 그것은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민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허리를 곧게 펴고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만난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스스로 장학금을 받아 명문대를 우수한 성적 졸업했고 훌륭한 직원이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김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힘에 육중한 가죽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나무 바닥에 찢어질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고 이마에는 푸른 핏줄이 솟아올랐습니다. 부모도 없는 여자 집안도 배경도 없는 감히 그런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겠다고 입을 열어 민준이 네가 미쳤구나. 우리가 누구인지 아느냐. 네가 앉아있는 의자. 네가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 말이다. 아버지 시대가 변했습니다. 민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거칠게 대든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김 회장이 책상을 내리치자 쾅 하는 소리가 진동했습니다. 명예체면 그리고 가문의 품격 넌 그것들을 개에게나 던져줄 셈이냐. 그의 고함이 넓은 집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정점에 달한 그 순간 어떤 이미지가 불현듯 그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선명하게. 그것은 한여름 소나기 속에서 흠뻑 젖은 22살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작은 우산 하나를 어떤 여자와 함께 쓰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가난했습니다. 아주 가난해서 천으로 된 신발은 낡고해져 있었지만 그녀의 미소는 태양보다 더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준아,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평생 함께 하자. 그 맑은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습니다. 최수진, 첫사랑. 강철 인간이라 불리는 김태준의 심장을 진정으로 뛰게 했던 유일한 여자. 하지만 곧이어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더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였습니다. 돌아가신 선대회장 그의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주제를 알아라. 그런 여자는 지나가는 장난감에 불과해. 김씨 집안에 발을 들일 자격은 없다. 45년 전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마련해준 장밋빛과 돈으로 포장된 길을 선택하기 위해 수진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는 전략적 파트너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신문 지상에서는 완벽해 보였지만 내부는 썩어 문드러진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5년 후 그들은 이혼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그는 혼자 살았습니다. 그는 불나방처럼 일에 매달려 이 제국을 건설했고 민준을 키웠으며 그 모든 것은 과거의 희생이 옳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가 옳았을까요? 김 회장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앞에는 수진이 아니라 그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그보다 더 용감한 심장을 가진 아들 민준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강직한 눈빛에서 그는 돈과 명예에 질식되기 전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그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아팠습니다. 김 회장은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날 정도였습니다. 뭐라고? 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자신감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외롭게 사시는지 압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가라앉으며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혼자 식사하시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시고 아파도 주치의와 가정부뿐입니다. 아버지는 행복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그저 이 명예로운 껍데기를 지키기 위해 버티고 계신 건가요? 김 회장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이 녀석이 감히 그가 수십 년간 애써 감춰왔던 적나라한 진실을 발가벗기다니. 외로움. 그래 밤이 되면 뼈에 사무치는 그 외로움. 하지만 성공한 남자의 자존심은 그가 약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나가. 그가 이 사이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아버지, 나가라고 했다. 그의 고함의 공기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아버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실망감과 연민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가볍게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가 편견이 아닌 마음으로 그녀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는 등을 돌려 걸어 나갔습니다. 육중한 나무 문이 닫혔습니다. 딸깍. 넓고 차가운 방에 김 회장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기진맥진하여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소리가 거칠고 무거웠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은행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자가 있었고 명찰에는 한지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예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미소는 젠장. 왜 그 미소가 수진을 그토록 닮았단 말인가. 그 선한 모습,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눈웃음, 그리고 이 생명 없는 사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따뜻한 느낌까지. 가슴이 조여와 숨이 막힐 지경이라 그는 비싼 실크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야 했습니다. 그는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광간대교가 은색 비단처럼 바다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도시 저편 어딘가에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고아.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며느리감. 떨리는 손으로 김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기밀 서류를 보관하는 서랍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비서조차 존재를 모르는 깊숙한 곳의 비밀 서랍이었습니다. 그는 누렇게 변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서 22살의 청년 김태주는 수진의 곁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그들의 손에는 사랑 외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낡은 옷 굶주린 배 하지만 그들의 눈은 미래에 대한 믿음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그는 중얼거리며 거친 엄지손가락으로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부른 지 몇 년이나 지났을까요? 미안해. 내가 너무 비겁했어. 너 대신 돈을 선택했어. 권위 있는 회장의 주름진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닦아냈습니다. 누군가 이 나약함을 볼까 두려운 듯이. 탁상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날카로운 벨소리가 그를 잔인한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비서였습니다. 회장님, 오후 3시 이사회 회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주주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알았다. 김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낡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마치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잠가버리듯이 그는 일어나서 재킷을 정리하고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거울 속에는 냉철하고 완벽하며 침범할 수 없는 김 회장의 모습이 반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나의 전철을 밟으려 하는가? 아니, 민준의 말이 맞다. 녀석은 나처럼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녀석은 행복을 원한다. 하지만 고아인 여자와의 행복이 오래 갈까? 이 가혹한 사회에서 사랑이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아니면 옛날의 나와 수진이처럼 현실에 짓밟히게 될까? 좋아. 긴 복도를 따라 회의실로 걸어가며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녀를 만나보겠어. 받아들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보기 위해서다. 그녀가 내 아들이 모든 유산을 포기할 만큼 가치 있는 여자인지, 그는 민준을 위해, 가문의 명예를 위해 그렇게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작고 여린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그 여자가 수진과 닮았다면, 만약 세상에 여전히 대가 없는 진실한 사랑이 존재한다면, 그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그럴 리 없어. 그런 사람은 멸종했어. 지금 이 세상에는 돈과 서로를 이용하는 것만 있을 뿐이야. 일주일이 돌덩이처럼 무겁게 지나갔습니다. 민준이 의도적으로 그를 피하면서 김 회장의 저택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두 부자는 한 지붕 아래 살지만 마치 남남 같았습니다. 한지민의 사진은 여전히 서랍 속에 있었지만 그 여자의 이미지는 밤낮으로 김 회장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025년 3월 15일 금요일. 오늘 부산의 날씨는 참 이상했습니다. 아침에는 햇살이 좋더니 오후 2시가 되자 어디선가 먹구름이 몰려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폭포수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비는 유리창을 세차게 때리며 밖의 모든 풍경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김 회장은 배당금에 대한 격렬한 논쟁 끝에 팽팽해진 머리를 안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집으로 돌아가 쉴 생각이었는데 비서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폭우로 앞쪽 터널이 침수되어 차량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 회장은 인상을 찌푸리며 시계를 보았습니다. 2시 30분. 일본 파트너와의 저녁 만찬까지는 1시간 넘게 남았습니다. 알았다. 1층 로비에서 기다리겠다. 여기는 너무 답답하군. 엘리베이터가 1층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습한 공기가 밀려들어 왔습니다. 이 건물 1층은 복합 상업구역으로 그 여자아이가 일하는 해운대 중앙은행 지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운명일까? 김 회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늘이 내게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보여주려는 모양이군. 그는 천천히 로비 라운지 쪽으로 걸어가며 은행 입구가 바로 보이는 구석진 자리를 일부러 골랐습니다. 안에는 직원들이 분주했고 비를 피하려는 고객들이 드나들며 북적거렸습니다. 갑자기 입구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악사람이 쓰러졌어. 세상에 저 할아버지 왜 저러지? 군중이 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더니 마치 귀신을 피하듯 양옆으로 물러났습니다. 김 회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늙고 초라한 할아버지 한 분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남루하고 낡았습니다. 옆에는 넘어진 싸구려 장바구니에서 사과와 오렌지가 굴러나와 으깨져 있었고 할아버지 몸에서 흘러나온 더러운 빗물과 뒤섞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헐떡거렸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은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 흐릿했습니다. 주위 사람들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들과 명품 가방을 든 귀부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코를 막았습니다. 마치 그 가난과 더러움이 자신들에게 옮을까 두려워하는 듯 혐오감이 섞인 안타까운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근처에 있던 은행 직원들도 우왕좌왕했습니다. 서로 눈치만 볼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책임이 두려워서 더러워서 아니면 무관심이 뼛속까지 스며들어서 그 광경을 보며 김 회장은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요즘 인심이 그렇지 뭐. 그는 씁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3번 창구에서 한 그림자가 뛰쳐나왔습니다.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걷는 게 아니라 달리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가 서두르느라 약간 헝클어졌습니다. 그녀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축축하고 더러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깔끔한 은행 유니폼은 즉시 흙탕물에 젖었고 딱딱한 바닥에 부딪힌 무릎은 분명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제 말 들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았지만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손을 할아버지 목에 대어 맥을 짚고 뺨을 할아버지 코에 가까이 대어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능숙하고 단호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무 인형처럼 서 있는 군중을 향해 결단력 있는 눈빛을 보내며 소리쳤습니다. 김 과장님, 지금 당장 119 불러주세요. 위급해요. 박 대리님, 따뜻한 물 한 잔만 부탁드려요. 이 차장님, 창고에 담요 있죠? 당장 가져와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말단 직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휘관의 목소리였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싸우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묘한 위엄에 주변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전화를 걸고 누군가는 물을 가지러 뛰었습니다. 여자는 다시 할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목을 조이는 낡은 셔츠 깃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자신의 하얀 손수건으로 할아버지 이마의 흙과 땀을 닦아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은 차가웠고 열 충격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작은 두 손으로 그 쭈글쭈글하고 굳은 살 박인 손을 감싸 쥐고 비비며 온기를 전했습니다. 할아버지 힘내세요. 구급차가 곧 올 거예요. 주무시면 안 돼요. 저를 보세요. 그녀의 말은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부드러웠습니다. 바로 그때 배가 나오고 얼굴이 붉은 중년 남자가 쿵쿵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지점장 박동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은행 앞에서 벌어진 혼란스러운 광경을 보고 얼굴을 찌푸리며 화를 냈습니다. 이봐, 한지민 대리.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가 밖에 빗소리가 묻힐 정도로 소리쳤습니다. 창구를 비우고 나와서 뭐 하는 거야? 손님들이 저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한지민. 그 이름이 김 회장의 머릿속에서 종소리처럼 울렸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아들의 연인. 지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상사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점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지금은 이미지나 대기 고객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그 말. 김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두 손으로 유리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누군가 가슴을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45년 전의 기억이 아플 정도로 생생하게 밀려왔습니다. 그날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가난한 시장 통에서 채소 파는 할머니가 진흙탕에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모두가 우산을 쓰고 바삐 지나가며 혀를 차고 외면할 때 그가 사랑했던 수지는 둘이 쓰던 유일한 우산을 바닥에 던지고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때의 김 회장 체면을 중시하던 젊은 태주는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네오 뭐 하는 거야? 옷 다 버리잖아. 그냥 내버려둬. 그러자 수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실망감 가득히 그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태준아, 지금은 깨끗하고 더러운 게 문제가 아니야. 체면이 문제가 아니라고. 사람이 아파하고 있잖아. 지금의 한지민과 옛날의 최수진. 두 사람의 모습이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완벽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 확고한 눈빛.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 낯선 일을 위해 세상과 맞서는 그 바보 같은 용기까지. 김 회장은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 빌딩 로비와 은행을 가르는 유리벽에 바짝 붙었습니다. 더 자세히 보고 싶었습니다. 박 지점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민의 얼굴에 삿대질했습니다. 너 징계받고 싶어. 당장 안으로 들어가 여긴 경비한테 맡기라고. 경비. 저 구석에서 쭈그리고 있는 경비원들이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지민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체념과 결의가 섞인 미소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점장님. 나중에 벌을 받는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할아버지를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제 창구는 다른 분들이 잠시 도와주시면 됩니다. 말을 마치고 그녀는 권력자인 상사에게 등을 돌리고 계속해서 할아버지를 돌봤습니다. 할아버지의 호흡은 보온과 적절한 응급처치 덕분에 점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지민은 할아버지의 손을 주무르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보호자분 계세요? 제가 가족분들께 전화 드릴까요? 할아버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고 보라색으로 변한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떨리는 손이 젖은 외투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지민은 재치 있게 그를 도와 낡은 벽돌폰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연락처를 찾아 아들이라고 저장된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전화기를 귀에 대면서도 다른 한 손으로는 할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할아버지, 아드님 되시나요? 네, 저는 은행 직원입니다. 할아버지가 지금 건물 로비 앞에 계세요. 네, 침착하세요. 할아버지가 조금 편찮으신 것뿐이에요. 구급차가 곧 올 겁니다. 네, 저희가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모실게요. 바로 그쪽으로 오세요. 보호자를 안심시키는 말투 상황을 처리하는 방식. 모든 것이 숨쉬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연기가 아니었고 착한 척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본능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선한 사람의 본능.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빗줄기를 찢으며 울려 퍼졌습니다.
붉은 경광등 불빛이 은행 유리창에 반사되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지민은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뒤로 물러나 일어섰지만 시선은 0.1초도 할아버지에게서 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할아버지를 들것에 싣자 그녀는 구급차 문까지 따라가 할아버지의 손에 자신의 손수건을 쥐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 병원 가서 치료 잘 받으세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들것에 누운 할아버지는 낯선 젊은 여자를 눈물 고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힘겹게 손을 뻗어 지민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았습니다. 워요. 고마워요, 아가씨. 차 문이 닫혔습니다. 구급차는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민은 처마 밑으로 들이치는 빗방울 속에 서 있었습니다. 유니폼은 흠뻑 젖었고 진흙투성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떡이 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은 어떤 비싼 화장품으로도 그려낼 수 없는 성스러운 아름다움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혼자 미소 지었습니다. 박 지점장이 다시 뒤뚱거리며 달려나와 여전히 씩씩거렸습니다. 한 대리 자네 꼴 좀 봐. 이게 무슨 꼴이야. 자네 때문에 은행의 전문적인 이미지가. 지민은 뒤돌아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대답은 더할 나위 없이 날카로웠습니다. 지점장님, 은행의 가장 아름다운 이미지는 나눔과 지역 사회에 대한 봉사가 아닐까요? 박 지점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입을 딱 벌리고 얼굴이 시뻘개졌지만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흥소리를 내며 획 돌아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회장은 밖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전기가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 느낌. 사람의 인격 앞에서 이렇게 강렬한 전율을 느낀 지 얼마나 되었던가. 이 여자는 외모나 미소만 수진을 닮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 수조, 원대그룹 회장, 저 가식적인 상류층들이 오래전 잃어버린 품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애였습니다. 지민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몸을 돌렸을 때 그녀의 시선이 유리 너머로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던 김 회장의 시선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고급 옷을 입고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나이든 남자. 피하는 대신 그녀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은 채 깊숙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연장자에 대한 예의 바른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동문 뒤로 사라졌습니다. 김 회장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약한 햇살이 먹구름을 뚫고 젖은 도로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길이 뚫렸습니다. 차가 로비에 대기 중입니다. 김 회장은 긴 꿈에서 깬 듯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래. 그는 고개를 돌려 다시 한번 은행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민은 창구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고 휴지로 소매의 얼룩을 대충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음 고객을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내 며느리라면. 김 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늙은 회장의 눈에 잠시 흔들림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그 안에 견고한 편견의 벽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안 돼. 그래도 안 돼. 고아라니. 어떻게 민준이 옆에서 상류층 파티에 설 수 있겠어.
어떻게 이 집안을 관리해 사람들이 김씨 집안을 비웃을 거야. 그의 이성은 비명을 지르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장, 그 늙고 메마른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훌륭한 여자를 찾아낸 아들을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만약 반대한다면 아버지의 실수를 또다시 저지르게 될까봐. 의미 없는 허명을 위해 아름다운 사랑을 죽이는 짓을. 김 회장은 고급 승용차에 올랐습니다. 문이 부드럽게 닫히며 밖의 시끄러운 세상과 그를 차단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그는 뒤로 멀어지는 작은 은행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언가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험. 그래, 진짜 시험을 통해 진짜 금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봐야겠어. 내일 그가 먼 곳을 응시하며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오전 일정 다 취소해. 네, 하지만 중요한 회의가 취소라면 취소야. 그는 눈을 감고 푹신한 가죽 시트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계획 하나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평생 자신이 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미친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밤 넓은 저택은 고요에 잠겼습니다. 김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습니다. 그는 서재에 앉아 있었고 희미한 노란 조명만이 나무 책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루의 몇 번째인지 그는 또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진의 흑백 사진이 그곳에 고요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사라질까 두려운 듯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수진아, 그가 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늘 참 이상한 일을 겪었어. 어떤 아이를 만났는데 너랑 똑같이 닮았어. 그 아이가 말하더군. 지금은 이미지가 아니라 생명이 중요하다고. 사진 속 수지는 여전히 22살의 맑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과거의 모든 짐을 내려놓는 듯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아이가 민준이가 사랑하는 여자야. 이름은 한지민. 보육원 출신이래. 내가 반대했어. 당연히 반대해야지 안 그래. 우리 집은 명문가잖아.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뭐지? 하지만 그녀를 보았을 때 이 늙은 심장이 너를 기억하며 요동친 것은 그녀 또한 너처럼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서. 아냐.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어 약해진 마음을 떨쳐냈습니다. 그건 위험한 생각이야. 일시적인 감정에 속으면 안 돼. 민준이는 아직 어리고 겉모습에 속기 쉬워. 나는 아버지야 정신 차려야 해. 가장 차가운 이성으로 판단해야 해. 김 회장은 일어나 방안을 서성거렸습니다. 대담한 결정이 점차 머릿속에 구체화되었습니다. 좋아, 내가 직접 확인하겠어. 그 여자의 진짜 얼굴을 벗겨내주지. 그 여자가 진짜 순금인지 아니면 싸구려 도금인지. 친절한 은행 직원이란 가면이 아니라 진짜 인간성을 볼 것이다. 그것은 아마 평생 김태준 회장이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미친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2025년 3월 20일 수요일 오전 6시 부산의 하늘은 여전히 어둑어둑하고 안개가 거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가정부를 부르지 않고 직접 거실로 나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진한 커피 향이 퍼지며 잠덜 깬 감각들을 깨웠습니다. 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잔을 들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제 비서가 올려둔 한지민에 대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한지민, 29세, 어릴 때 부모 사망, 국립대 전액 장학금으로 졸업, 해운대 중앙은행 근무 5년차, KPI 평가 고객 만족도 항상 1위. 한 사람의 인생이 무미건조한 몇 줄의 글자로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숫자들. 김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 생명 없는 종이 한 장이 한 사람의 성품을 알려줄 수 있을까? 절대 아니지. 그는 보고서를 구겨서 방구석 휴지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내 두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살아서 움직이는 그 사람을. 김 회장은 일어나 패션 매장처럼 넓은 드레스룸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수작업으로 맞춘 수십 벌의 이탈리아산 정장과 비싼 실크 넥타이들을 지나쳤습니다. 그는 방 끝까지 걸어가 평소에는 절대 손대지 않는 구석진 곳에 있는 작은 나무 수납장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시간의 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옷 몇 벌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그가 건설 현장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빈털터리 시절 입었던 옷들이었습니다. 그는 색이 바랜 이끼색 파카를 꺼냈습니다. 바느질이 터진 곳도 있고 지퍼는 반쯤 고장나 꽉 끼었습니다. 소매 끝은 해져서 솜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옷을 들고 낡은 자국들을 만지작거리며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입은 게 언제더라? 아마 30년은 됐겠군. 그는 청바지도 꺼냈습니다. 인디 고색이었던 바지는 이제 무릎이 하얗게 바랬고 밑단은 너덜너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발장 밑바닥에 굴러다니던 낡아빠진 운동화를 찾았습니다. 밑창은 닳아서 구멍이 날 정도로 얇았습니다. 김 회장은 부드러운 실크 잠옷을 벗었습니다. 5천만 원짜리 파텍 필립 시계도 풀어서 벨벳 상자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낡은 옷들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퀴퀴한 곰팡내 코를 찔렀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냄새였고 그가 잊으려 했던 가난의 냄새였습니다. 청바지는 약간 작아서 배를 조여 불편했습니다. 세월에 따라 그의 몸도 변해 배가 나오고 살이 처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찢어진 운동화에 발을 넣었습니다. 작은 구멍으로 엄지발가락이 삐져나왔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와 몸서리 쳐졌습니다. 그는 전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권위 있는 김 회장이 없었습니다. 대신 사회 밑바닥에 빈곤한 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지저분하고 너저분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일그러진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상하군. 이게 30년 전 내 진짜 모습인데 왜 지금 보니 이렇게 낯설까? 그는 겉가죽이 벗겨진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권력의 상징인 블랙 신용카드와 골프 클럽 VIP 카드를 모두 뺐습니다. 두툼한 현금 뭉치도 다 뺐습니다. 꼬깃꼬깃한 1만 원짜리 지폐 한 장만 남겼습니다. 이 정도면 연극 소품으로 충분해. 마지막으로 그는 검은색 털모자를 푹 눌러 써서 얼굴 절반과 흰머리를 가렸습니다. 준비 완료. 김 회장은 마지막으로 거울 속 자신을 보았습니다. 누가 봐도 피하고 싶은 불쌍한 노인. 완벽해. 그는 뒷문으로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기사를 부르지 않고 터덜터덜 걸어서 정문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7시 부산의 거리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차들이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은 굳은 표정으로 바쁘게 걸었습니다. 김 회장은 인파에 섞여 느릿느릿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그는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철을 탄 지 얼마나 됐더라 30년은 좋게 넘었을 것입니다. 교통카드가 없어서 자동 발매기에서 잔돈으로 표를 사느라 쩔쩔맸습니다. 영무원이 탐색하는 눈빛으로 그를 힐끔거렸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은 10,000원이었습니다. 땀 냄새와 싸구려 향수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김 회장은 구석에 끼어 차가운 스테인리스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젊은 청년이 스마트폰에 눈을 고정한 채 그에게서 슬쩍 몸을 피하며 코를 찡그렸습니다. 아마 냄새가 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김 회장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이게 현실이지.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 그게 이 세상의 불변의 법칙이야. 해운대역에 도착해서 그는 내려서 중앙은행이 있는 고층 빌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번쩍거리는 유리문 앞에서 멈춰서서 진정하기 위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 김태준 연극 시작이다. 그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에어컨의 찬 기운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아침 은행 로비는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번호 부르는 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웅성거리는 말소리. 김 회장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저 멀리 2번 창구에서 지민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 환한 미소를 띠고 머리를 높게 묶은 채 어떤 할머니에게 무언가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아직 그녀에게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곳의 다른 사람들이 이 가난한 노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번호표 기계로 가서 표를 뽑고 일반 고객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15분 후 대기 고객 321번, 3번, 창구로 오십시오. 김 회장은 일어나 무거운 발걸음을 끌며 3번 창구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머리에 젤을 발라 윤이 나는 젊은 남자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부지점장 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 부지점장의 목소리는 예의 바른 듯 했지만 그의 눈은 김 회장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찢어진 파카와 구멍난 신발에 머물렀습니다. 아주 잠깐의 찌푸림이었지만 김 회장은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경멸이었습니다. 숨기지 않은 귀찮음이었습니다. 저 통장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김 회장은 일부러 웅걸거리며 힘없는 노인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 부지점장은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참을성이 없다는 듯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신분증 주세요. 김 회장은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손을 떨며 둔하게 움직여 지갑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좀 빨리 해주세요. 뒤에 기다리는 사람 많잖아요.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미안해. 늙어서 손발이 느려서. 조금만 기다려줘. 한참 뒤에야 그는 낡은 신분증을 창구에 올려놓았습니다. 정 부지점장은 낚아채듯 가져가서 타자를 치며 손님의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을 그에게 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세요. 설명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서명하는지, 약관이 무엇인지. 그저 명령이었습니다. 김 회장이 입을 열어 물어보려 하자 그가 말을 끊으며 맨 아래 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요, 할아버지. 그냥 이름 쓰시면 돼요. 빨리요.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휘갈겨 서명했습니다. 새 통장을 받아들고 일어섰습니다. 정 부지점장은 인사도 없이 다음 번호 버튼을 눌렀습니다. 322번. 김 회장은 돌아서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상대로군. 돈 없고 지위가 없으면 사람은 남들 눈에 쓰레기일 뿐이야. 이제 주인공 차례다. 한지민. 그녀는 다를까? 아니면 며칠 전의 친절은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한 일시적인 연기였을까? 김 회장은 다시 번호표 기계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지민의 창구로 갈 수 있는 거래 종류를 교묘하게 선택했습니다. 그는 347번 표를 들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수조 원짜리 계약을 할 때보다 더 쿵쾅거렸습니다. 그는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자신의 마지막 믿음을 건 도박. 대기 고객 3447번, 2번 창구로 오십시오. 그 목소리. 맑고 따뜻한. 김 회장은 모자를 더 깊이 눌러써서 날카로운 눈을 가렸습니다. 그는 일어나 허리를 구부리고 2번 창구를 향해 떨리는 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지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그에게 닿는 순간 그는 찌푸림이나 비웃음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지며 밝아졌는데 비난이나 불쾌함의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가까지 진심이 담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오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워 김 회장의 마음속 냉기를 날려보냈습니다. 그녀는 마치 VIP 고객을 대하듯 정중하게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송금을 하고 싶은데. 김 회장은 계속 연기하며 쉰 목소리로 손발을 덜덜 떨며 통장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네, 바로 도와드릴게요. 어디로 보내시나요? 아들에게. 지민은 통장을 집어들고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난처한 표정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어르신 지금 창구에서 송금하시면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오래 기다리셔야 해요. 혹시 키오스크 자동 확인기 써보신 적 있으세요? 훨씬 빠르고 편하실 거예요. 김 회장은 겁에 질린 척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키오스크, 저 큰 기계 말이야. 난 쓸 줄 몰라. 무서워. 돈 잃어버리면 어떡해. 지민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맑은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있지 않고 일어나 창구 밖으로 나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주 쉬워요. 텔레비전 보는 것 같아요. 그녀는 김 회장을 부축해 자동 확인기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더러운 옷을 꺼리지 않았고 그녀의 하얀 손은 그의 낡은 소매를 자연스럽게 받쳤습니다. 커다란 터치스크린 앞에 선 김 회장은 당황한 척 손발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거 어디를 눌러야 해? 어르신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지민은 너무 가깝지 않아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도울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유니폼 주머니에서 코팅된 작은 카드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안심카드라고 부르는 건데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어르신들 기계 쓰실 때 도우려고요. 김 회장은 힐끔 보았습니다. 카드에는 손으로 그린 귀여운 그림과 함께 아주 크고 명확한 글씨로 단계별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1단계 파란색 구멍에 통장을 넣으세요. 2단계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3단계 노란색 송금 버튼을 누르세요. 단순하고 직관적이며 이해하기 쉬워서
어린아이도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김 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가씨, 누구를 위해 이런 걸 만든 거지? 나 같은 노인들을 위해서 이 디지털 시대에 노인들이 기술을 따라가는지 누가 신경이나 쓴단 말인가? 오늘은 이 3단계만 하시면 돼요. 먼저 여기 통장을 넣어보세요. 지민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인내심 있게 기다렸습니다. 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넣었습니다. 기계가 지징하고 삼켰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이제 비밀번호예요. 제가 가려드릴게요. 지민은 몸을 돌려 가녀린 등으로 화면을 가리고 양팔을 벌려 작은 보호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세심한 행동에 김 회장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옛날에 아내도 그가 ATM에서 돈을 뽑을 때마다 그렇게 해주곤 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는 알록달록한 기능 버튼들이 숲처럼 나타났습니다. 노인에게는 미로 같았습니다. 김 회장은 다시 혼란스러운 척했습니다. 아이고, 글씨가 너무 많아 눈이 아파. 어디를 눌러야 해, 아가씨. 송금 버튼은 여기 있어요. 노란색 큰 글씨요. 지민이 긴 손가락으로 화면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이때 김 회장은 그녀를 조금 더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손을 미끄러뜨려 옆에 있는 빨간색 대출 버튼을 잘못 눌렀습니다. 아이쿠, 큰일 났다. 잘못 눌렀어. 어떡하지? 그가 소리치며 극도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까 정 부지점장 같았으면 분명 속으로 욕을 하거나 인상을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민은 여전히 침착한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그의 어깨에 손을 얹어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다시 하면 돼요. 기계가 똑똑해서 고칠 수 있게 해줘요. 여기 화살표 모양 뒤로 가기 누르시면 돼요.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나 평온해서 연기 중이던 김 회장조차 덩달아 안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는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 송금 메뉴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받으실 분 계좌번호를 입력하세요. 종이에 적어 오셨나요? 김 회장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하고 더러운 종이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그가 일부러 몽당 연필로 희미하고 삐뚤빼뚤하게 숫자를 적어 놓았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이게 7인지 1인지 나도 잘 모르겠네. 지민은 전혀 지친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가까이 대고 눈을 가늘게 뜨며 종이를 보았습니다. 그러다 재치 있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제가 마술 보여드릴게요. 그녀가 장난스레 말했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종이를 확대하니 화면에 숫자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아, 7인 것 같아요. 꼬리가 저렇게 휘어졌잖아요. 7을 눌러보고 아드님 이름이 맞게 나오는지 확인해봐요.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똑똑하군. 재치 있고. 그리고 엄청나게 인내심이 강해. 그는 천천히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톡, 톡, 톡. 숫자 하나하나 거북이처럼 느리게. 지민은 옆에서 두 손을 배 앞에 모으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재촉하는 말 한마디 없이. 바로 그때 뒤쪽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평화로운 분위기를 깼습니다. 한지민 대리, 또 뭐 하는 짓이야? 손님들이 1km는 줄 서 있잖아. 또 박 지점장이었습니다. 그는 로비 한가운데 허리에 손을 얹고 서서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하고 눈을 부릅뜨고 지민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원이 자리를 비우는 걸 제일 싫어했습니다. 지민이 뒤돌아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점장님, 어르신 키오스크 사용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빨리빨리 움직여 당장 창구로 들어가. 시간은 돈인 거 몰라. 그가 소리치자 목소리가 은행 전체에 울려 사람들이 쳐다보았습니다. 김 회장은 고개를 숙이고 무서워서 움츠러든 척했습니다. 하지만 귀는 쫑긋 세우고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김 회장에게 돌아왔습니다. 네, 금방 갈게요. 죄송합니다, 지점장님. 그리고 그녀는 김 회장에게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혼나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어르신 계속해요. 저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목소리만 크지 착한 분이에요. 그녀는 그를 안심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선의의 거짓말. 이제 금액을 입력하세요. 얼마 보내실 거예요. 김 회장은 젊은 여자의 얼굴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상사에게 험한 꼴을 당하면서도 저런 가난한 노인에게 전문적이고 다정한 태도를 유지하다니. 3만 원. 그가 말했습니다. 네, 숫자 3 누르시고 0을 4번 누르세요. 김 회장이 입력을 마쳤습니다. 확인 화면이 떴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 딴청을 피웠습니다. 아이고, 아니야, 틀렸어. 5만 원 보내려고 했는데 아들이 집세 부족하다 해서. 아이고, 늙어서 주책이야. 그냥 취소해줘. 아가씨 너무 귀찮게 해서 미안해. 김 회장은 포기하려는 척하며 통장을 빼려 했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지민이 부드럽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혀 귀찮지 않아요. 여기 파란색 수정 버튼 누르면 돼요. 5만 원으로 다시 입력해요. 아주 간단해요. 그녀는 조금도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인내심 있게 금액을 수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입력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마침내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영수증이 지징하고 나왔습니다. 끝났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통장이랑 영수증 받으세요. 지민은 두 손으로 통장을 건넸습니다. 김 회장은 받아들었고 손은 진심으로 감동하여 떨렸습니다. 아가씨, 나중에 또 오면 내가 혼자 할 수 있을까 또 까먹을 것 같아서. 그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음을 시험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지민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그녀는 다시 옆구리에 맨 작은 가방을 뒤적거렸습니다. 휴대전화 있으세요? 김 회장은 구식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지민은 받아서 능숙하게 조작했습니다. 제가 좀 바꿔드릴게요. 글자 크기를 아주 크게 해서 읽기 쉽게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그녀는 메인 화면에 새로 생긴 아이콘을 가리켰습니다. 이 스피커 모양 누르면 저희 은행 어르신 전담 콜센터로 바로 연결돼요. 스피커폰으로 단계별로 다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명함을 꺼내 뒷면에 펜으로 몇 글자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제 이름이에요. 한지민. 그리고 제 창구 직통 번호고요. 다음에 오셨는데 기계가 너무 어렵거나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저한테 전화하시거나 경비 아저씨한테 한지민 불러달라고 하세요. 바로 뛰어나올게요. 약속해요. 김 회장은 명함을 손에 쥐었습니다. 한지민. 이 이름은 이제 차가운 보고서 위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함의 화신이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지민이 웃었습니다. 비 온 뒤의 햇살처럼 환한 미소였습니다. 한대리 박 지점장의 고함이 다시 터졌습니다. 네, 바로 갑니다. 지민은 서둘러 김 회장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어르신. 날씨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그리고 그녀는 창구로 뛰어들어갔고 김 회장은 넓은 은행 로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는 유리창 안에서 상사에게 호되게 깨지면서도 얌전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작은 여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손에 든 명함과 통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김 회장은 은행을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가슴속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전 그녀가 지점장에게 대꾸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속도는 돈이지만 친절은 인간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김 회장은 멈춰서서 높고 넓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민 양 자네는 그냥 유능한 직원이 아니야. 자네는 훌륭한 사람이야. 돈 때문에 미쳐 돌아가는 이 사회에 드물게 남아있는 사람이지. 그는 보물을 찾은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우수하게 통과. 하지만 한지민 양 아직 안 끝났어. 김씨 집안 며느리가 되려면 착한 마음만으론 안 돼. 배짱도 필요해. 어디까지 견디나 보겠어. 김 회장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연극의 다음 막이 이미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훨씬 더 잔인할 것입니다. 때때로 저는 자문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입고 있는 수천 달러짜리 명품 정장에 있는가? 아니면 가난한 노인의 주머니 속에 있는 꼬깃꼬깃한 푼돈에 있는가? 오늘 저는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67 해를 살아온 저를 부끄러움에 고개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정각. 저는 다시 날고해진 과거의 곰팡내가 나는 파카를 걸쳤습니다. 이번에는 은행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어제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는 묘한 기대감과 약간의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보물 사냥꾼이 자신이 찾은 금덩이가 진짜 금인지 아니면 도금한 구리인지 확인하러 가는 기분처럼. 저는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숨 막힐 듯 바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곧장 2번 창구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또 오셨네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지민은 저를 바로 알아봤습니다. 그녀는 일어나서 인사했고 미소는 여전히 아침 햇살처럼 환했습니다. 가식이라곤 없었습니다. 단 한 번 만난 남루한 노인의 얼굴을 기억하다니. 이 공장형 서비스 세계에서는 정말 드문 일입니다. 저 계좌에 돈을 좀 넣으려고. 저는 일부러 느릿느릿 말하며 떨리는 손으로 바지 주머니에서 둥글게 말린 구겨진 지폐들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3장, 총 30,000원. 예전에 저에게는 웨이터 팁으로도 부족한 돈이었지만 오늘 그것은 제가 꾸민 가장 잔인한 인성 테스트의 소품이었습니다. 네, 30,000원 입금하시겠어요? 통장 좀 주세요. 지민은 두 손으로 지폐를 받아 개수기에 넣기 전에 한 장 한 장 소중하게 펴주었습니다. 그녀의 태도에 저는 뜨끔했습니다. 그녀는 그 더러운 돈을 만지는 것을 꺼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입력을 하는 순간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헛기침하며 당황한 척했습니다. 아, 참. 아가씨, 마음이 바뀌었어. 20,000원만 넣을게. 10,000원은 약 사야 해서 남겨야 해. 돌려줘요. 지민은 고개를 들고 밝게 끄덕였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20,000원 입금하고 10,000원은 현금으로 돌려드릴게요. 그녀는 돈통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저에게 건네려 했습니다.
바로 이때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의 손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라 아가씨, 뭐 하는 거야? 내가 4만 원 줬잖아. 내 장 왜 한 장만 돌려줘. 늙은이 돈 떼먹으려는 거야. 창고 주변에 공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옆에 있던 몇몇 고객들이 돌아보았습니다. 탐색하는 눈빛들이었습니다. 옆 창구의 정 부지점장이 곁눈질로 보며 또 저 늙은이가 말썽이네 귀찮게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민의 맑은 얼굴에 잠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분명 그녀는 3장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3장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저도 3장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노망 났지만 고집 센 노인 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짜증을 냈겠죠. 매니저를 부르거나 아니면 차갑게 말했을 겁니다. CCTV 확인해 보시죠. 저희는 절대 실수 안 합니다. 그 방법이 맞지만 그것은 고객인 노인에게 대중 앞에서 모욕감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지민, 그녀의 반응은 제 심장을 조여오게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어르신. 화내지 마세요. 그녀는 즉시 사과했습니다. 변명 한마디 없었습니다. 논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녀의 행동은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몰래 책상 밑에 개인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분홍색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1만 원짜리 한 장을 자신의 돈을 꺼냈습니다. 여기요. 제가 1만 원 더 돌려드릴게요.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돈을 은행 돈과 겹쳐서 두 손으로 저에게 건넸습니다. 눈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에, 이 바보 같은 아가씨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은행 대리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낯선 노인의 억지를 덮어주려고 생돈을 내다니. 그 순간 저는 콧날이 시큰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에 들린 돈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세상이 오래전 잃어버린 바보 같을 정도의 관용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손해를 보고 자신의 돈을 잃더라도 힘없는 노인이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기억력 때문에 당황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양심,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급히 손사래를 치며 돈을 그녀 쪽으로 밀었습니다. 아, 잠깐만 아가씨. 저는 이 말을 치는 신용을 했습니다. 가만 보니 내가 착각한 것 같네. 방금 이쪽 주머니 만져보니 한 장이 있어. 내가 3장 준 게 맞네. 늙어서 머리가 엉망이야. 지민은 큰 눈을 깜빡이며 저를 보았습니다. 정말이요? 확실하세요? 잘 확인해 보세요. 괜찮아요. 그녀는 돈을 되찾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저를 걱정하고 제가 손해볼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응, 내가 헷갈렸어. 미안해요, 아가씨. 헷갈리게 해서. 저는 멋쩍은 듯 웃었습니다. 부끄러움에 일그러진 미소였습니다. 지민은 성모 마리아 같은 관용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누구나 헷갈릴 때가 있죠. 기억나셔서 다행이에요. 그녀는 자신의 돈을 집어넣고 저의 거래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건네준 뒤 지민은 다시 그녀의 요술 서랍을 뒤적거렸습니다.
그녀는 꼼꼼하게 오려 붙이고 코팅한 작은 카드 뭉치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이거 가져가세요. 제가 어르신들을 위해 따로 만든 거예요. 저는 받아들었습니다. 카드에는 큰 글씨로 보이스피싱 예방 비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해하기 쉬운 짧은 글과 그림 설명이 있었습니다. 1. 경찰, 검찰은 절대 전화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가 자녀가 사고 났다고 하면 먼저 목소리를 확인하세요. 3. 비밀번호는 절대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마세요. 그리고 그녀는 노란색 메모지에 또박또박 쓴 글을 저에게 더 주었습니다. 누가 전화로 돈 보내라고 하거나 은행에서 이상한 일이 있어서 걱정되면 제 이름을 크게 부르세요 한지민. 아니면 이 번호로 전화 주세요. 제가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손이 진짜로 떨렸습니다. 왜? 제 목소리가 갈라져 울먹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요? 난 그냥 지나가는 손님일 뿐인데. 지민은 저를 보았고 그녀의 눈빛이 부드러워지며 깊은 속내를 비쳤습니다. 어르신들의 돈은 피와 땀이고 평생 모으신 거잖아요. 이 1만 원 한 장 한 장이 정말 소중해요. 약값이기도 하고 쌀값이기도 하고 손주 용돈이기도 하잖아요. 잃어버리면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 돈을 지키고 어르신들의 미소를 지키는 게 제 책임인걸요. 그 말은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편견의 벽을 망치로 산산이 부수었습니다. 나 김태준 국내 최고 건설 그룹 회장 수조 원을 손에 쥔 내가 10,000원 한 장을 이렇게 소중히 여겨본 적이 있었던가. 저는 돈의 진정한 가치를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아 소녀가 그녀가 저에게 그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창고를 떠나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문 앞에서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지민은 다시 허리를 굽히고 다른 할머니를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저는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네가 사람을 제대로 골랐구나. 너는 아비보다 사람 보는 눈이 더 좋아.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진짜 금은 불에 넣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불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2025년 3월 26일 화요일. 오늘 저는 마지막 시험을 치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권력의 압박 앞에서 그녀의 배짱을 확인하기 위한 잔인하지만 필요한 시험이었습니다. 저는 오전 10시에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긴장감, 답답함. 직원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바닥은 윤이 나게 닦여 있었습니다. 박동욱 지점장은 문 앞에 서서 잔뜩 긴장한 얼굴로 넥타이를 계속 고쳐 맸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VIP 고객 투자펀드 회장님이 300억 원을 예치하러 온다고 했습니다. 300억 원. 이 작은 은행 지점에서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지점장의 1년 실적과 자리를 결정하는 돈입니다. 저 거지 같은 노인 차림에는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접대 이미지를 망칠까봐 저를 막으려 했지만 저는 재빨리 비집고 들어가 번호표 기계로 갔습니다. 저는 어제 자동 시스템을 통해 오늘 이 시간 지민의 창구로 예약을 해두었습니다. 저는 지민 앞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시간 맞춰 오셨네요. 지민이 웃었지만 눈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분명 그녀도 상사의 압박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자동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선도에는 비싼 정장을 입은 배에 나온 중년 남자가 있었고 뒤에는 가방을 든 비서 2명이 따랐습니다. VIP 고객이었습니다. 박 지점장이 달려나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입이 찢어져라 웃었습니다. 오, 박 회장님, 오셨습니까?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박 지점장이 달려나가 허리를 굽히자 뱃살이 출렁거렸습니다. 그는 획 돌아서 창구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체면 따윈 없는 쩌렁쩌렁한 목소리였습니다. 한지민 대리 당장 나와 VIP실로 가서 박 회장님 모셔 빨리 움직여. 은행 로비 전체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민에게 쏠렸습니다. 그때 지민은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막 제가 서명할 전표를 출력한 참이었습니다. 지점장의 고함에 그녀의 가녀린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할까? 이 가난한 노인을 버리고 저 돈의 권력을 따라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비난하지 않으리라. 그것이 월급쟁이의 비애니까.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지민은 지점장을 바라보며 크지는 않지만 로비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고객님 상담 중입니다. 중간에 그만둘 수 없습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예의가 아닙니다. 뭐라고? 박 지점장은 눈을 부릅떴고 얼굴이 터질 듯 붉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말단 대리 나부랭이가 감히 VIP 앞에서 대들어 그는 코앞까지 달려와 이 사이로 낮게 으르렁거렸지만 바로 앞에 앉아있던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너 미쳤어. 이분이 누군지 알아. 300억이야 300억. 이 냄새나는 늙은이가 가진 게 뭐야. 푼돈 몇 푼 당장 거래 취소해. 지민은 입술을 꽉 깨물고 자신을 진정시키려는 듯 치맛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상사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지점장님 300원은 매우 소중합니다. 하지만 여기 기다리는 고객분들과 이 어르신도 그 시간과 자존심은 똑같이 소중합니다. 저희 은행에는 예금액에 따라 차별 대우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VIP 접견은 저보다 경험 많고 전문적인 정 부지점장님이 맡게 해주십시오. 박 지점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VIP 고객, 박 회장, 이 소란스러움에 불쾌한 기색을 보이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박 지점장은 기겁하며 더 이상 이를 키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를 갈며 지민의 얼굴에 삿대질했습니다. 좋아, 아주 훌륭해. 너 어디 두고 보자. 업무 끝나고 넌 죽었어. 그리고 그는 정 부지점장에게 알랑거렸습니다. 정 부지점장, 자네가 당장 박 회장님 모셔 아주 극진히 모셔야 해. 군중이 흩어졌습니다. 지민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가는 붉게 물들어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떨어뜨리지 않으려 애써 참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너무나 아픈 비뚤어진 미소였습니다. 어르신 듣기 싫은 소리 듣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저는 작지만 강인한 그 아가씨를 보며 무한한 존경심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작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괜찮겠어? 나 같은 노인 때문에 상사 눈밖에 나다니 그럴 가치가 있어. 지민은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일인걸요. 돈이 많든 적든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존중받아야 해요. 돈 때문에 약한 사람을 짓밟아야 한다면 저는 못해요. 저는 종이에 서명하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한지민 자네가 이겼네. 자네는 이 시험에서 완벽하게 승리했어. 저는 창고를 떠났지만 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맞은편 카페로 가서 유리창 가까운 테이블을 잡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킨 뒤 지켜보았습니다. 약 2시간 후 VIP 고객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박 지점장이 소리를 지르며 책상과 의자를 내리치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지민을 로비 한가운데로 끌고 나와 퍼부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저 험악한 입 모양과 태도를 보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은행 CCTV 시스템 연결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대주주급 고객이라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VIP에게 아첨하느라 박 지점장 본인이 수수료 계산을 잘못해서 3천만 원의 손실을 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죄를 지민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었습니다. 한대리 자네가 최종 검토자잖아. 왜 이런 실수를 해? 지점장님, 저는 VIP 서류에 손도 못 댔습니다. 입력은 정 부지 점장님이 하셨고 최종 승인은 지점장님이 하셨잖아요. 지민이 해명하려 애썼습니다. 말대꾸야. 지금 상사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야. 박 지점장이 고함치며 논리를 묵살했습니다. 난 몰라. 지금 당장 고객한테 전화해서 사과하고 내 조작 실수라고 해. 안 그러면 당장 사직 썼어. 우리 은행은 너처럼 무능하고 건방진 직원은 필요 없어. 비열한 강요였습니다. 그는 권력을 이용해 약한 여직원에게 자신의 실수를 대신 덮어쓰고 희생양이 되라고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무정한 동료들의 포위망 속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변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해고될까봐, 보복당할까봐. 결국 지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그녀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박 회장님. 네, 한지민입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 실수로 수수료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녀는 죄를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며 일자리를, 밥그릇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저는 커피잔을 쥔 손에 힘을 주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분노가 맹렬한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이건 더 이상 며느리 시험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도덕성 문제였습니다. 저 빌어먹을 지점장놈, 저 자리는 저놈에게 과분해. 리더 자격이 없어. 저는 전화기를 꺼내 그룹 비서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극한의 분노를 담고 있었습니다. 차 대기시켜. 법무팀이랑 내부감사팀도 다 불러. 내일 오전 10시 정각 해운대 지점으로 간다. 회장님 무슨 쓰레기를 치우러 갈 거야. 인과응보를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은 업보가 늦게 온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직접 집배원이 되어 그 업보를 조금 일찍 배달하려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부산의 하늘은 며칠간의 구준비 뒤에 맑게 개었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거리에 쏟아졌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검은색으로 빛나는 최고급 세단 5대가 해운대 중앙은행 빌딩 로비로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선도에는 제가 평소 타는 마이바흐가 있었습니다. 행인들이 멈춰서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건물 경비원들이 허둥지둥 나와 교통 정리를 했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내렸습니다. 오늘은 찢어진 파카도, 구멍난 신발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에서 맞춘 수제 정장을 입고 짙은 파란색 실크 넥타이를 메고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손목에는 익숙한 파텍 필립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설그룹 회장의 아우라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엄숙한 표정의 변호사들과 비서들이 제 뒤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은행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직원들은 손을 멈추고 놀라움과 두려움 섞인 눈으로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저를 알아봤습니다. 직접 본 적은 없어도 김태준의 얼굴은 매일 경제신문에 나오니까요. 유리방에 앉아있던 박동욱 지점장이 낌새를 채고 헐레벌떡 뛰어나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의 얼굴은 붉은색에서 하얗게 질렸다가 다시 구역질 나는 아부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달리면서 옷매무새를 다듬었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김 회장님, 태양건설, 김태준 회장님 아니십니까? 무슨 상서로운 바람이 불어 저희 누추한 지점까지 왕림하셨습니까? 그는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두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은 뒷짐을 졌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가장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악수하지 않았습니다. 박 지점장은 굳어버렸고 손은 허공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손을 거두고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VIP실로 모시겠습니다. 최상급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 없다. 제 목소리가 은행 로비에 낮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차 마시러 온 게 아니다. 사람을 찾으러 왔다. 박 지점장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네, 누구를 찾으십니까? 당장 불러오겠습니다. 지역 본부장을 찾으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구 쪽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보았습니다. 한 지민은 2번 창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큰 눈이 놀라움으로 최대한 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긴가민가해 보였지만 감히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어제의 그 초라하고 불쌍한 노인이 지금 눈앞에 권위 있는 회장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박 지점장을 장애물 치우듯 옆으로 밀치고 지민의 창구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제 구두 굽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고요한 공간의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지민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일어나 반사적으로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저는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가난한 노인의 비굴한 미소가 아니라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아가씨, 제가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통장을 안 가져왔는데 키오스크로 송금하는 법 좀 알려줄 수 있나?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지민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말은 어제 그 할아버지만 알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어르신, 어르신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나다. 노망나고 꾀죄죄하고 컴퓨터도 쓸 줄 모르고 돈도 잘 까먹는 그 늙은이다. 은행 전체가 놀라움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벌집을 쑤신 듯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 지점장은 그 자리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눈이 뒤집히고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그는 방금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쫓아내고 모욕하고 짓밟았던 그 노인이 VIP 중에 VIP였다는 사실을, 그것도 직원들 앞에서 말입니다. 저는 뒤를 돌아 박 지점장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지점장 박동욱. 네, 네, 회장님. 그의 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어제 자네가 뭐라고 했지? 300은 소중하고 저 가난한 늙은이는 쓰레기라고 했나?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그게 회장님인 줄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가 문제가 아니다. 제가 소리치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문제는 자네 태도야 서비스직이 아니. 인간으로서 그렇게 비열하게 차별 대우를 해 부하 직원을 짓밟고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돈 있는 자에게 아첨하고. 자네 같은 놈이 무슨 자격으로 리더를 해. 저는 동행한 변호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그룹 수석 변호사다. 오늘 아침 너희 은행 본점 이사진과 이야기를 마쳤지. 그리고 이게 결정사항이다.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박동욱 씨, 당신은 직업윤리 위반 및 관리 부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해 즉시 직무 정지됩니다. 당신이 직원에게 대리 책임을 강요한 모든 증거는 CCTV와 녹취를 통해 이미 확보했습니다. 박 지점장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소의 오만함과 거만함은 사라지고 패배자의 비참함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를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지민에게 다시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서서 뺨 위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벅차올라서였습니다. 저는 가림막을 지나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양복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돈도 수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저에게 주었던 안심 카드와 노란색 메모지였습니다. 지민아. 제가 딸아이를 부르듯 부드럽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내가 이걸 아주 잘 간직하고 있었단다. 나는 김태준이다. 그리고 김민준의 아버지이기도 하지. 지민은 고개를 들었고 눈이 더 커졌습니다. 민준 씨 아버님이세요? 그래. 민준이가 나에게 네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여자라고 하더구나. 나는 믿지 않았다. 나는 놈이 속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직접 와서 이런 비열한 방법으로 너를 시험했다. 미안하다. 저는 젊은 아가씨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숨을 죽이게 만든 행동이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은행 직원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하다니. 하지만 고맙다. 저는 고개를 들어 존중을 담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 여전히 진짜 황금 같은 심장이 있다는 걸 증명해줘서 고맙다. 너는 일을 잘 해냈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비천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인간의 품격을 지켜주었어.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지만 지난 며칠간 노인인 제 손을 잡아주고 따뜻하게 해주었던 그 손이었습니다. 지민아, 너는 내 가장 혹독한 시험을 통과했다. 똑똑함이나 재주가 아니라 친절함으로 말이다. 우리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한다. 내 며느리가 되어 다오. 지민은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고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모두 오늘을 기억하십시오. 절대 겉표지로 책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대 입고 있는 옷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것은 명품 양복이나 고급 자동차가 아니라 깨끗한 양심이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민준과 지민은 그해 가을에 결혼했습니다. 두 아이의 바람대로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지금도 지민이 가정을 돌보는 모습이나 집안 도우미들을 대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저는 옛날 수진의 모습을 봅니다. 아마 천국에 있는 수진이 이 만남을 주선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를 일깨워주고 우리 아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돈, 지위, 명예. 결국 덧없는 것입니다. 눈을 감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남는 것은 오직 우리가 나누어준 사랑뿐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천천히 사십시오. 주변 사람들을 조금 더 관대하게 바라보십시오. 어쩌면 길가에 앉아 있는 거지가 당신의 선함을 시험하는 천사일지도 모르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민을 만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나눌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요. 이 늙은이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어쩌면 내일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우리가 듣게 될 다음 기적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